12월 7일 목요일 아침 7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재벌 총수들을 피의자 소환하듯 수시로 불러 제끼는 윤석열.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사전투표를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섭하이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시스템상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어제 진행된 대법원장 임명동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사전투표, 본투표는 방식이 다르다. 선거 사무와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여론조사도 왜곡이 엄청 심하다. 여론조사 하나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선관위가 책임지니까 잘 살펴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정선거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많은 개표 참관인들이 같이 보는 상태 때문에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답변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사청문 특위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 선거관리에 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이 많다.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대변인을 통하든지 내부 회의를 거쳐서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는 것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정선거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조희대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조희대가 많은 개표 참관인들이 같이 보는 상태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전 국회의원이었던 민경우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라는 자가 국정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여러 증거물들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소양과 상식도 갖추지 못한 자가 우파의 대법원장 자리에 앉는다면 갈 길이 멀다. 아주 멀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판사 중에는 팩스도 자기 손으로 못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 법원에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큰일입니다. 큰일. 제가 그랬잖아요. 법원 지금 대개 법원에 가면 3명이 재판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재판관, 제1재판관은 변호사 출신을 하고 제2재판관, 두 번째 재판관은 일반인, 예를 들어 컴퓨터 전문가, 무슨 빵 만드는 전문가, 그런 사람, 세 번째는 AI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합의하자는 겁니다. 합의제는. 우리나라 법관 무능력한 사람이 지천입니다. 지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법원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또 하나, 재판하다가 골치 아프면 그냥 창고에 처박고 있다가 인사 처리되면 떠나버려요. 그럼 다시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3명이 아까도 변호사 출신이 법관, 일반인 전문가 출신 법관, AI 출신 법관이면 변호사 출신 법관 딴 데로 가더라도 재판은 계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AI는 어디로 가서도 상관없어. 이 AI는 인사발령 안 나니까 이 전문가 출신 법관은
굳이 전문가 출신 법관이 어느 한 법원에 소속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는 법관은 사건마다 이 법원 저 법원에 돌아다니면 돼요. 왜 우리는 법원에 마포구 몇 번지 무슨 서부지방법원 거기에 발령받고 있다면 거기서만 재판을 해야 하느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 우리나라 법원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혁명적으로 바뀐다. 가장 부패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시대에 뒤떨어지고 가장 권위적인 인간들이 법관입니다. 조희대 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게 부정선거가 가능하겠어요? 신문도 안 봐요. 그 사람은 국정원에서 이거 사전선거 위험하다고 신문도 안 보는 사람이야. 여러분 조희대 기대하지 마세요.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좌파 우파 법원은 대법관은 특히 판사들은 좌파 우파 없어요. 국민의 고혈을 빠는 아주 권위적인 인간들은 좌파 우파 가릴 거 없다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전원주택 광고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전원주택입니다. 지번은 양주시지만 의정부시 서울 도봉구 근처에 인접해 있습니다. 토지는 130평, 건평은 30평입니다. 매매가는 약 4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도봉구 1호선과 7호선 도봉산역에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잠실역에서 1시간 거리에 있고요. 의정부 신세계 백화점에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병원, 마트, 의식생활 인프라에서 5분 거리가 있습니다. 의정부 상수원 보부역 내 청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완료된 83몇 평 미군 부대가 10분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 인프라와 자연 정원 생활을 동시에 누리고 싶은 분, 직업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중요한 분, 세팅된 타운하우스가 아닌 직접 인테리어와 정원을 관리하며 집을 가꾸고 싶으신 분, 눈치 보지 않고 강아지와 함께 주택에 살고 싶으신 분, 동물병원, 강아지 유치원, 강아지 운동장이 10분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정원입니다. 전원주택을 좀 크게 확대했습니다. 전원주택 실내입니다. 전원주택에서 밖을 내다본 풍경입니다. 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분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6355번에 1485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광고 줄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들어갑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하나 보내드립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오늘 배달된 중앙일보 사진이 있고 사진 밑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의 부평 깡통시장을 찾아 주요 그룹 총수들과 떡볶이, 튀김 등을 시식하고 있다. 지난 29일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실패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은 부산은 다시 시작한다. 부산 is beginning이라고 언급하고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보다 더 발전시키겠다며 각종 지원책을 약속했다. 왼쪽으로부터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윤 대통령,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 부회장,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 등 지금 떡볶이를 열심히 드시고 계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런 짓을 왜 하지? 바쁜 이재용 데리고 뭐 하는 짓인가 하는 겁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부산 민심 달래기에까지 동행시켰다. 기업인 동원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대통령 해외 수행 이후 엑스포 불발 만회 행사에도 기업 총수들을 불렀다. 자유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 기업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라. 삼성, LG를 비롯한 10대 그룹 총수, CEO들이 어제 부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이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로 동요하는 PK 민심을 달래기 위해 마련한 정치적 행사에 대외 위기 대응과 내년 사업 구상을 위해 촌각을 다투어야 하는 기업인들이 연말에 또 차출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도대체 전화들만 모이는가? 여러분, 이 사진이 국민들 앞에 배포가 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 총수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나와서 전통시장에 가서 떡볶이도 먹고 하니까 훌륭한 대통령이야. 박수 짝짝짝. 그렇게 칠까? 도대체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IQ는 얼마나 될까? 다 간신이에요, 간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 참모는 100% 간신이라고. 이 대통령 욕먹이는 일을 왜 하고 앉아있느냐고요. 월급 받으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이분은 아직도 검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을. 아, 부르면 와. 불러드리면 오는 거지. 지금 이 옆에 있는 이지용 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무슨 위원회, 검찰위원회에서 이거 기소하지 말라는 걸 기소했어요, 윤석열이가. 징역 지금 구형 5년 받고 있어요. 며칠 있다 재판 받아야 돼. 감옥 갈지도 몰라, 이재용이. 정의, 공정, 상식, 자유? 이 재벌 총수들에게 지금 자유가 어디 있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지. 여기 댓글이 들어왔어요. 말 안 들으면 뇌물로 엮어서 쳐넣을 테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안 오면 뇌물로 엮어서 감옥에 쳐넣어.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재벌 총수들이 쪼르르 달려가. 이게 민주주의 자유국가예요,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요. 이번엔 아직도 본인이 검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부르면 와. 안 오면 야, 감옥에 집어넣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가려는지 걱정입니다. 광고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 80년대에 동원무역을 경영하시던 김덕규 대표이사께서 그 당시에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과 함께 송년 모임을 하시고 싶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80년대 저와 근무한 모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당시 상호는 동원무역이었습니다. 라고는 김덕규 대표님의 송년 모임 광고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광고. 광고입니다. 이거 제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해드리는 광고입니다. 지롭게 빛나는 애국자 이상로님은 지혜와 성실로 썩은 이 나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번영과 행복으로 이끌고 온 국민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을 멋질 분입니다. 제 자랑인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광고주가 돈을 내고 저에게 광고한 겁니다. 여러분, 광고입니다. 계속 아침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이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임명했다고 그래요.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있겠지만 인사청문회 통과 안 돼도 그냥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를 좀 봤어요.
김홍일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 시절 중수 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 특수부군요. 윤 대통령은 주변에 김홍일을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주변에도 이렇게 되고 말했다. 김홍일은 트리크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 상사였었어요. 자기 위 상사.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모든 자리에 특수통 검사들로 채우려고 하느냐며 지명 처리를 촉구했다는 겁니다.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 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다. 검찰판 하나회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저는 논평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저도 좀,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트럭 사고 당한 유동규,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차량 추돌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사고의 책임이 무게를 유 전 본부장 차량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사고 개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파란색 차량이 트럭입니다. 요것이 이제 유동규 씨가 탄 승합차고요. 자,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트럭이 1차선을 가다가 2차선으로 갔고, 유동규 씨가 탄 차량은 3차선으로 가다 2차선으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먼저 진입한 차가 트럭이라고 그래요. 트럭이고 나중에 진입한 차가 유동규 차량이기 때문에 딱 부딪혀서 유동규 차량이 180도 회전해서 중앙분리대에 박았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이 유동규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운전기사가 잘못으로 지금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경찰의 견해에도 일리가 있어요. 경찰의 견해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거 수상해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 수상해. 왜냐하면 이재명과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당하거나 타살을 당한 의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동규도 내가 죽으면 자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제 견해를, 이상로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릴 텐데요. 예,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려면 아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톨게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근데 대개의 경우 톨게이트에 여러분 운전하시니까 알지만 자동차가 톨게이트를 이렇게 들어가면 트럭은 1차선으로 안 갑니다. 대개의 경우. 여러분 트럭이 대개 1차선으로 가는 경우를 보셨나요? 트럭 전용 차선이 있어요. 저는 그거 좀 이상해요. 인터넷에도 이런 의혹이 떠올랐어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자, 8.5톤 대형 트럭이 1차선을 달린다? 더구나 트럭 전용 하이패스가 3차선이 있는데 좀 의심해볼 만하지 않아요? 저는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차량을 몬 사람의 입장에서 트럭은 여기 뒤에 보이잖아요. 저 톨게이트가 보이잖아요. 톨게이트를 빠져나올 때 트럭은 1차선으로 안 가요. 근데 8.5톤 대형 트럭이 1차선을 달렸다는 게 좀 수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트럭이 수상해 라고 의심하려면 한번 트럭 운전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트럭 운전사분에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분이 어떤 사람의 사주를 받고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트럭을 몰고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의 사주를 받고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했다면 톨게이트에서부터 저 먼 곳에서부터 따라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톨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1차선에서 딱 장승처럼 버티고 저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교통을 막으니까. 여러분 그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트럭 운전사의 행적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 차가 트럭이 왔고 트럭이 그 1차선을 진입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트럭 운전사가 어떤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했다면 멀리서부터 쫓아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리서부터. 또 하나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트럭이 멀리서부터 쫓아오기가 힘들어요. 트럭은 덩치가 크니까 누군가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차량을 소형 차량을 타고 트럭 운전기사에게 알려줄 수 있죠. 지금 어디 차들이 어디를 지나고 있다 하는 걸 미리 알려주고 그 차는 빠져버리고 트럭 운전사가 그들의 그 사주를 받고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거듭났습니다. 트럭 운전사분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좀 의심가는 부분은 있다. 왜 트럭이 톨게이트의 1차선을 통과했을까? 그렇다면 트럭 운전사가 이 트럭이 승용차를 쫓아왔다는 이야기가 드는데 멀리서부터 쫓아왔을 것이다. 트럭이 쫓아오기 힘들면 누군가 트럭 운전사를 유도한 제3의 승용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길었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울산에 어제 그 전기가 정전됐어요. 울산에서 어제 오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교통신호등이 무더기로 꺼지고 승강기가 멈추는 등 혼란이 계속됐다. 정전은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울산시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정전으로 약 15만 5천여 호가 피해를 봤다. 2017년 서울 경기 지역에 발생한 20여만 가구의 정전사고요 가장 큰 정전사고다. 한국전력은 이렇게 말했다. 1시간 50분 만에 복구됐다. 한국전력은 이 정전이 발생한 원인을 추정했다. 추정입니다. 추정. 옥동 변조소 내 변압기 문제로 추정한다. 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정해? 추정한다는 얘기는 사고 원인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고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다시 사고가 복구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구됐어. 1시간 반 만에 50분 만에 복구됐어요. 근데 사고 원인을 발표해서 어디가 잘못이고 추정됩니다. 여러분 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최근에 벌어진 국가 전산망 이 먹통 사건하고 똑같지 않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는지도 모르고 왜 다시 복구되는지도 몰라. 그저 추정할 뿐이야. 한국전력의 이 정선도 마찬가지야. 어디가 왜 사고가 나는지도 모르고 왜 그것이 복구되는지 모르고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자, 그럼 저도 추정 한번 해볼까요? 국가 모든 기관이 추정하고 한국전력도 추정하는데 이상로 기자라고 추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건은 해킹일 가능성이라고 저는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킹으로도 얼마든지 정전사고는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사고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복구를 왜 복구한지도 모르고 추정할 뿐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추정하자고요. 이 정전은 외부 세력의 해킹에 의했다고 저는 추정한다. 잘못됐나요?
딴 사람 다 추정하는데 왜는 저는 추정하면 안 되죠? 자, 다음 뉴스 갑니다. 한국경제신문 1면에 났어요. 모두가 피해자랍니다. 모두가 피해자가 된 직고용, 점주가 빵을 굽고 20대 제빵사는 일을 못 구한다는 겁니다. 파리바게뜨가 2018년 하청업체 소속이던 제빵사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한 지 5년 만에 제빵사 수가 2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 부담에 제빵사를 쓰지 않고 직접 빵을 굽는 점주가 3배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진 설명을 읽어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윤모 씨가 6일 매장에서 빵을 만들고 있다. 윤 씨는 제빵사 인건비가 급등하자 2020년 8월부터 기존 제빵사의 고용을 해지하고 직접 빵을 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빵사 직공에 따른 시장 왜곡은 기형적 출발 단계에서부터 제기됐다. 2017년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며 16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PC그룹은 과태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2018년 1월 PB 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제빵사를 직접 고용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제빵사의 월급은 2018년 이후 약 50%가량 뛰었다. 성태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점주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와 노조가 가격을 대신 정한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고용시장에 야 월급 얼마 줘, 이거 월급 얼마 줘 라고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월급 얼마 줘, 못 주면 잘라내는 겁니다. 그럼 뭐냐, 고용을 줘. 일자리 제빵사 25%가 줄었대요. 누가 해고했다? 정부가 해고한 거예요. 누가? 고용노동부가 해고한 겁니다. 아, 고용노동부 사람들은 잘했다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파리바게뜨에 162원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제빵사들의 월급이 올라갔어.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 장관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청년 일자리, 제빵사 청년 일자리 25%를 없애버린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옥 가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좋아했겠죠. 우리가 제빵사들 월급을 올려줬다고.